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자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해군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동해에서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예산 760억 원을 들인 초대형 방제선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방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취항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영토 편입 주민 투표를 강행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90%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에선 부분 군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와 해외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이 이번 주 결정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 등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슈퍼태풍 노루가 필리핀에 상륙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는 허리케인이 몰아쳐 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소비량은 줄면서 쌀값이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수학기 역대 최대 물량인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선 농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생산비,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올해면은 이 쌀값도 좀 받쳐줘야 하는데 받쳐주든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 농부들이 사실 열이 나고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논가리를 합니다. 빗발치는 쌀값 안정화 요구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비량보다 많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해 모두 45만 톤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격리 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학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조정하는 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 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 4,228원보다 24.9%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늘어난 생산량과는 반대로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2020년 350만 7천 톤에서 지난해 388만 2천 톤으로 10.7% 증가했지만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0년 93.9kg에서 지난해 56.9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학기에는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벼 대신 가루쌀이나 밀,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쌀값이 안정권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점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당정은 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인데 이를 폐지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해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넣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정은 또 지난해 7,700억 원대로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쏘아붙였고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또 이렇게 막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아니면 또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두 법안을 7대 주요 입법과제에 포함하는 등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좀 책임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상태여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해군이 오늘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 이지스 구축함 베리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 강습단이 이번 훈련에 참가합니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 항모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착되자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전 정부, 현 정부 탓이라며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바로 이튿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착되자 국가안보실은 즉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측 북핵수석 대표인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일본의 북핵수석 대표와 각각 통화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속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미저널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친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표현했다며 문 정권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할 때 북한은 문재인 패싱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이것은 외교 참사를 넘는 외교 농락입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구호만 난무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하루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벌써 5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구호만 난무할 뿐 조금의 진척도 없습니다. 정치 현안 외 안보 사안을 놓고도 여야의 책임 공방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채 2시간도 못 된 아침 8시 반, 일본 방위상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한미 당국과 사뭇 다른 탐지 정보를 발표하면서 북한 미사일의 변칙 비행을 강조했는데요. 속셈은 뭘까요?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가장 먼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건 다름 아닌 일본 방위상이었습니다. 새벽 6시 52분 북한 내륙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정점 고도는 약 50km로 추정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 발표와의 차이를 그대로 노출한 건 북한 미사일의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걸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通常の弾道軌道だとすれば約400キロ程度の当該弾道ミサイルは変則軌道で飛翔した可能性があります。 앞서 한 일본 매체도 2019년 이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70기를 분석한 결과 40% 이상이 변칙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70%는 고체 연료 미사일로 연료를 넣어둔 채 장기간 보관이나 이동이 가능해 사전 탐지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크음스 등을 가리키는 건데 일본 땅까진 닿지 않는 무기입니다. 다만 사거리 1000km에 달하는 걸로 평가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주일 미군 기지도 타격권에 둡니다. 일본이 이지스 어시오 같은 요격 체계 도입을 포기하고 반격 능력 향상에 주력하게 된 배경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1000발 이상을 확보한다거나 향후 5년 동안 방위비로 400조 원 넘게 투입할 거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防衛力の抜本的強化にあたって必要となるものの裏付けとなる予算をしっかり確保していく. 북한의 도발을 명분 삼아 전수 방위 원칙을 어기고 선제 타격도 가능한 군대를 만들려는 일본의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해 연합훈련 기간에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어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랴오둥반도 다롄항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 민간의 항행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군사 임무를 이유로 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부터 5박 7일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서 자유와 연대가 핵심인 대외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미국, 일본과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 서면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3차례 만남을 한미 정상회담이라 소개하며 미 인플레 감축법, 금융 안정화 협력,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2년 9개월 만의 회담으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와 관련해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비어 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박성중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는 게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실패한 순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면서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까지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순방 기간 내내 외교 참사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죽창을 들자면서 단절시킨 대일 외교 복구의 단초를 마련하고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백악관의 믿음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남은 방역 정책들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 시설의 접촉 면회 금지 등이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13,6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중간 집계 확진자가 10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서 2주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시름을 안겨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 탓에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금리를 부담하지 못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든가 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3곳이 넘는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서만 45%나 늘었습니다. 평균 대출 금액은 4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급등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자 금융당국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 출발 기금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연체 90일이 넘는 소상공인의 부채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이 이루어지고 현장 창구 방문은 4일부터 가능합니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가 대상으로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줍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인상폭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종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 기준연료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료비 조종요금은 인상 한도 5원을 이미 소진해서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제도를 개편해 연료비 조종요금 한도를 10원으로 올리고 이를 4분기부터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긴급 유동성 확보와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만 올리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가 그리고 재무 건전성
이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재정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 연료인 LNG 가격이 겨울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에 따라 계속 급등하고 있어 한전의 전기 구매 비용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되는 도매 가격, S&P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kW당 201.58원이 최고였는데 이번 달 들어 231원을 넘었습니다. 한전이 상반기 적자액 14조 3천억 원보다 더 큰 적자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은 망을 보완하는 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전기를 사오는 데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제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면 올겨울에 정전이 오거나 도시가스 요금도 예정된 인상폭보다 더 크게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누적된 미수금이 5조 원을 넘는 등 가스공사도 재정이 나빠져 소폭 인상만으론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에 맞게 된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상황.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정부는 76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어떤 기상 조건에도 출항할 수 있는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엔담호의 중요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제대로 방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취향식까지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충남 태안 앞바다를 원유 기름띠가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원유 10,000톤 정도나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초기 방제 작업이 늦어졌고 그만큼 피해는 커졌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가 난 충남 태안 지역에서 일주일째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서해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기름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나쁜 기상 상황에도 출항할 수 있는 대형 방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2019년 11월 선박 건조에 돌입한 뒤 31개월 만에 닻을 올린 5,000톤급 대형 방제선 엔다모입니다. 예산 760억 원을 들인 해양수산부의 야심찬 결과물로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에서 화려한 취향식을 열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최초의 5,000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가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전천후 해양재난 대응 선박으로 역사적인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엔다모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제선의 필수 장비인 오일 펜스가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불량이란 점입니다. 오일 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엔다모의 오일 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일 펜스는 초기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벌일 수 없습니다. 오일 펜스를 설치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특히 나쁜 기상 환경에서도 대규모 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5월 말에 시운전 때 오일 펜스의 하자를 처음 발견했고 제조사가 수리까지 했지만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7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형 방제선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은 물론 이를 숨기고 취향식까지 한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핵심 장비인 오일 펜스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출항식을 강행했습니다. 취향식 이후에 기름 사고가 터진다면 이 엔다모는 방제선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양환경공단 측은 오일 펜스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서 취향식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 오일 펜스를 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엔다모는 오일 펜스 외에도 페인트 일부가 벗겨지는 등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서 보수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캐나다 측과의 핵심 광물 협약을 지원하고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다자 협의체 MSP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원 외교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가 쉽지 않고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장악한 중국의 이른바 각계격파 전략 등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튬과 코발트 등 6대 광물 원재료와 소재의 수입액 중 중국과 칠레 등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웃돕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 비율은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은 80%에 육박하고 전기차 모터 등의 필수적인 히토류는 73%에 달합니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 측과의 핵심 광물 업무 협약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회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의 이번 MSP 회의 참석은 핵심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핵심 광물 자원 보유국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공동 투자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간 기업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와 반도체 등 분야 기업들과의 정보 공유 등 공동 보조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욱이 핵심 광물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중국이 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과 기업의 시장 논리 사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힘에 의해서 미국이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 그거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히토류가 필요한 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중국이 개별적으로 각계격파식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민간 컨소시엄 구성 등 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강압적 영토 편입 주민 투표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90%가 넘는 찬성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내에선 부분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해외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는 일요일에도 영토 편입 주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Суммарно за 2 дня явка составила по территор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55,5%. Сегодня за 2 дня проголосовали 858 681 человек, и это только в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주민 투표는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남부의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4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 등 기본 원칙도 안 지켜지는 데다 피난을 가지 않은 투표 참가자 상당수가 친러시아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Это нам всем над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мир был у нас, чтобы этой нечисти не было, которая нас тут унижали, убивали, разрушали. То, что разрушали, это вообще слов нет, не может быть. 실제로 자포리자는 투표 첫날인 23일 500명을 상대로 한 출구조사에서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을 찬성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주민 투표가 끝나면 러시아는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로운 영토 편입 주민 투표와 달리 동원령에 따른 러시아 내부 동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시위 참가자 7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1일에는 1,3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계속되자 러시아는 자국 병력이 항복하거나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25일에도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향하는 국경 검문소에는 차량 행렬이 500m에 이르는 등
푸틴발 러시아 탈출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간 25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는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미러 당국 간 비공식 채널로 고위급 대화를 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언급 같은 수사적인 보복 위협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러시아에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며 미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마쓰다 자동차도 러시아에서 철수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마쓰다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현지 합작사와 가동 중단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쓰다는 지난 2012년 현지 업체 솔러스와 블라디보스토크의 합작 공장을 설립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품을 조달할 수 없어 지난 4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도요타 자동차도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생산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에 허리케인이 몰아쳐 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슈퍼태풍 노루가 필리핀 폴리로 섬에 상륙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허리케인 피오나가 캐나다 동부의 대서양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지난주 초 카리브해에서 최소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오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했다가 캐나다에 상륙할 당시는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다시 커졌습니다. 시속 160km가 넘는 순간 돌풍이 불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쓰러졌고 4일로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곳곳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5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Given the dangerous condition for our crews and the widespread damage, there will be customers who will see outages for multiple days. 강풍에 가옥이 무너지고 시설물이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피해에 캐나다 재난당국은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해가 심각하자 트리도 총리는 아베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을 취소하고 피해 복구에 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reports of roads washed out and homes destroyed. We've all seen the images. This is a very powerful and dangerous storm. 현지 시간 25일 오후 5시쯤 슈퍼태풍 노루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폴리로 섬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시속 195km의 강풍을 동반한 노루는 올해 필리핀에 접근한 가장 강력한 태풍입니다. 상륙에 앞서 섬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동구의 호텔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에 사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5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로 곽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인 마다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 경남 창녕읍 술정리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부근 건물 2천여 호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프로야구 2위 LG가 만원 관중이 꽉 들어찬 가운데 열린 선두 SSG와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SG의 4연승을 저지한 LG는 신라 같은 정규리그 1위 꿈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SSG 선발 모리만도 9위에 눌려 경기 내내 끌려가던 LG는 2대1로 뒤져 패색이 짙던 9회 초 극적인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노경원으로부터 투아웃 이후 연속 볼넷 3개를 얻어내 만루를 만들었고 이어 밀어내기로 기어코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LG는 10회 초 김민성의 극적인 만루 홈런포가 터지면서 짜릿한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LG는 여전히 신라 같지만 SSG와의 승차를 3게임 반차로 좁히면서 정규리그 1위를 위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동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타석에서 큰 부담 없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박동원의 선제 솔로 홈런을 앞세워 삼성의 추격을 4대3 한 점 차로 따돌리고 5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아는 6위 NC와 격차를 2.5게임 차로 벌려 가을 야구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NC를 9대1로 대파한 KT는 선발 엄상백이 데뷔 첫 10승고지에 올랐고 이강철 감독은 기분 좋은 300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10승 한 날 300승 같이 이렇게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최하위 팀이 맞붙은 잠실에서는 9위 두산이 꼴찌 하나를 눌렀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킵초게는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1분 9초로 1위를 차지해 4년 전 자신이 세웠던 세계 기록을 무려 30초나 앞당겼습니다. 킵초게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와 2021년 도쿄 대회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고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8번이나 금메달을 목에 건 현역 최고의 마라토너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7도, 대구는 1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5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미 해군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동해에서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 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자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140여 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하곤 모두 사망자가 나왔는데 재판에 넘겨진 건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한 주 이하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와 함께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 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입항한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나흘간 한미 해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이에 맞선 북한의 추가 도발도 우려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한 건 오전 6시 50분쯤입니다. 평안북도 태천 일대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는데 비행거리 600km에 고도 60km, 속도는 음속의 5배인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으로 추정하고 정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N-23은 하강 단계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풀업 기동 등 회피 기동을 해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 번에 발사한 이후 110여일 만입니다. 최근 미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입항해 한미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상황인 만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발하고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위의 전략자산 전개가 되는 것을 보고 한반도의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한테 돌리는 그런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크죠.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지대지 미사일로 해상 타격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 항모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보다는 북한의 기존 국방력 강화 일정에 따른 도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해군은 동해상에서 오는 29일까지 나흘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 항모까지 동원된 고강도 연합훈련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준비 동향이 포착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착 이후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참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8일 북한이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과 우방국들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중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먼저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방영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 분쟁에 대응하기 전에 한반도 방위 공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의해 지켜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5박 7일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통해
자유와 연대를 핵심으로 한 대외 정책의 기조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미국, 일본과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로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를 각인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미국과 대북 억제력 관련 협력 의지를 다지고 일본과는 관계를 개선할 전기를 마련했으며 7개의 글로벌 기업에 우리 돈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 외교의 성과도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순방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비속어 논란 등의 맹공을 퍼부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야당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멈추고 객관적 평가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티끌을 기다렸다는 듯이 키우고 비틀고 덧칠해서 그것으로 명백한 외교 성과마저 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삼진 아웃이자 실패한 순방이라고 규정하면서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까지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만큼 한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면서 의를 위한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잇따른 순방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순방 논란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예상 초과 쌀 생산량인 25만 톤보다 20만 톤 많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조사에 나선 뒤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시장 격리 조치를 위한 매입을 시작해 12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 45만 톤 시장 격리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8달 만에 모두 140여 건이 적발됐는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자가 나왔고 재판에 넘겨진 건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20일 대구에 있는 정수장에서 70살 작업자는 유독가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청소를 하다 질식해 숨졌습니다. 다음 날 대전 제지공장에서는 오폐수 정화탱크에서 작업하던 50대가 무너진 활성탄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141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 건데 2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고에서 희생자가 나와 사망사고 비율만 99%에 달했습니다. 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고가 수차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DLENC와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등에선 사상사고가 3번이나 거듭됐고 사고가 2번 난 사업체도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고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41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건 21건. 이 가운데 단 한 건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조치가 강력히 필요한 때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과도하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자율성을 강화한 시행령과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야당과 기업들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7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5,000톤급 대형 방제선인 엔담호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이 중요 장비에 하자가 있다는 걸 미리 발견했지만 이를 숨긴 채 지난 7월 그대로 취향식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과 한국해양환경공단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엔담호는 지난 5월 시운전에서 바다 위에 떠서 기름 확산을 막는 방제 장비인 오일 펜스가 물에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를 숨긴 채 지난 7월 20일 전남뉴스에서 그대로 취향식을 열었습니다. 공단 측은 오일 펜스를 새로 교체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건 인정했지만 선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취향식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의 거액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직원은 이미 해외로 도피해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46억 원 횡령 사고가 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0월 7일까지 2주간 보건복지부 합동감사반이 공단 현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동감사반은 건보공단 직원이 반년간 혼자 46억 원이나 빼돌리도록 공단이 알지 못했던 이유와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횡령 사건을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현황이라든가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횡령한 직원은 현재 해외 체류 중입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모 씨는 의료기관에 줄 요양급여를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표시한 뒤 본인 계좌로 빼돌렸는데 4월부터 7월까지 횡령액은 1억 원이었지만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자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지난 16일엔 3억, 21일엔 42억 원을 한 번에 자기 계좌로 빼낸 겁니다. 공단은 다음 날 횡령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계좌 동결과 예금 채권 가압류 등 조치했지만 최 씨가 해외 도피 중이라 수사와 피해 회복 모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전남 순천병원의 직원 183명이 지원금 8,7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육용 전자기기, 도서 등을 구매하고 공단의 직무역량 개발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해 받아낸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챘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안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이 내일 열립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하기로 한 만큼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 변론을 엽니다. 2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 이후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안건 조정위 무력화와 위장 탈당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보완 수사와 고발인 이의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공개 변론의 초점이 법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하자 여부였다면 이번에는 검사의 수사 기소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내용적인 위헌 여부가 쟁점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영장 신청권 등을 통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 절차, 내용의 법률로 인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절차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는 수사 기소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서 수사 기소 주체와 권한 등을 정하는 건 국회 몫이라고 맞선 상태입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상복구한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인해 검수완박법 전후 차이가 줄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과 민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는 이번 공개 변론은 앞선 변론과 함께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판단의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무속인인 누나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주택에서 친누나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3단봉을 휘두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에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겐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질병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새벽 2시 반쯤 서울 도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의 팔을 붙잡고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되냐고 말하며 3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일요일 발표 기준 11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시작으로 남은 방역 정책들도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전날보다 3,500여 명 줄었고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11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누그러지면서 당국도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행사 땐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이번 가을 프로야구를 비롯해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을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변경의 근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의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 수준과 방역, 의료 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에 거론되는 방역 완화 조치는 입국 후 하루 안에 해야 했던 PCR 검사입니다. 지금은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런 의무를 남겨뒀는데 실제 검사를 안 받는 사람도 많고 관리도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허용됐다가 7월 재유행으로 다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 재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 독감과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풀겠다면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상황에 맞는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입국 후 PCR 검사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확진율이 1.1%에 그친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시행한 7월 2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같은 기간 입국한 사람의 1.1%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입국 1일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 7월과 8월 2달간 3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을 고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까지 입국 후 PCR 검사를 요구하는 건 한국이 유일한데 검사 실효성도 낮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주식을 살 때 일주 단위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24개 증권사가 오늘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한 개 주식을 온전히 매수할 필요 없이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제한적으로 시행돼 예상보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온라인 사전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새출발 기금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 동안 사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창구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지원금이나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입니다. 거래 가뭄을 겪는 최근 부동산 시장 모습이 2012년과 비슷해 10년마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10년 주기설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인지 2012년과 지금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따져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올 들어 더 떨어져 매월 지난해 동기보다 20-30%씩 줄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주택 매매량은 전년 대비 많게는 60% 넘게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2022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올해와 10년 전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을 보면 연간 최저 거래량 1, 2위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뒤 하락하고 있는 점도 유사한데 10년 주기설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 하락 주기를 갖는 건 맞지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고 5년 이상 계속 상승하는 사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전까지 이론이었었는데 실제로는 근 몇 년 동안에도 5년을 넘어서 7년 이상 계속 상승을 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너무 냉각이 되면 경기 침체에 또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10년 단위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재현되는 것에 가깝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양상이 크게 다르다고 진단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매매 시장은 낮아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거래 절벽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면서 매매랑 전셋값이 동반해서 약세라는 점이거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종전의 폭락론 때는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팔고 전세를 가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은 상대적으로 특정 계층에 쏠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나 좀 무리한 대출 투자를 한 영끌족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돼버린 만큼 정부가 통제 가능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각종 세금 규제를 차례로 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간 시세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도 전국 주택 매매 전세가 하락폭이 확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달 대비 0.16%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KB 시세로 전국 집값이 2019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0.14% 하락한 데 이어서 낙폭이 더 커진 겁니다. 지난달 하락 전환한 전국 주택 전셋값도 이번 달 0.1% 하락해 지난달 대비 내림폭이 더 커졌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현장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는 많지 않아 지역 경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자체가 노동기금을 마련해 노동자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대형 조선소와 인접한 상업지구, 비워놓기 무섭게 다른 주인을 찾던 상점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상점 역시 한창 장사가 잘 될 때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조선업 불황 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 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2016년도에 그때 비하면 지금은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매출이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국내 조선소들은 대형 수주 소식을 알려오면서 부활 조짐을 보입니다. 하지만 불황 때 울산 동구를 벗어났던 인구 3만 5천 명 가운데 일부만 돌아왔을 뿐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실직으로 생긴 인구 유출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상권이 죽으면서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노동복지기금이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비와 시비, 국비와 기업까지 돈을 보태 2026년까지 우선 300억 원을 마련하고 노동자 복지를 늘리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또 대량 실직이 발생하면 생활 안정자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해 노동자와 인구 유출을 막는다는 계산입니다. 위기 때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도 들어오고 기업도 살고 지역도 함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노동복지기금을 한번 조성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은 입법 예고돼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구 노동기금이 의회 문턱을 넘어 노동자 유출은 물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공직사회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가 질 좋은 행정 서비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소통과 협력으로 성과를 낸 자치단체를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는 직원들을 위해 가족 힐링의 날을 운영합니다. 직원이 원하는 때에 1박 2일 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휴가로 군에서는 소정의 휴가비도 지급합니다. 사무실도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관사도 짓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이 곧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여
조합원의 애로사항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며 일할 만나는 직장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누구보다 친절히 몸에 밴 민원실 공무원들. 그래도 혹시 모를 악성 민원인에 대비해 목걸이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의 복지 포인트를 늘리고 건강검진비와 집이 먼 근무자에게 기름값을 지원하는 등 20여 가지를 합의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생협력의 공직사회 조성과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 덕분에 행정안전부 인증 심사를 거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군의 노사가 잘 협력되고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군 노사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인 가운데 자포리자 주민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을 찬성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림 정치사회연구소는 투표 첫날인 23일 투표를 마치고 나온 500명을 상대로 한 출구조사에서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실시 중인 영토 편입 주민 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러시아가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발표할 수 있다고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 러시아 하원 의원은 현재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4곳의 러시아 편입 승인이 이르면 30일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편입 승인 관련 절차에 직접 참석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령으로 소집된 러시아군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서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연설에서 항복한 러시아군의 3가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조약을 지켜 포로를 대우하겠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항복했는지 러시아가 절대 알 수 없도록 하고 항복한 러시아군이 귀국을 원하지 않을 때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해군이 오늘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 이지스 구축함 베리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 강습단이 이번 훈련에 참가합니다. 우리 해군과 미 해군 항모가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랐던 2017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지난 5월 50인 이상 밀집된 장소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서 50인 기준도 없어지는 건데요. 실내 마스크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내일 도쿄 일본 무도관에서 열리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서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모레 취임 한 달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정치적 기반인 경기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쾌청한 가을 날씨에 야외로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 도심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축제와 한국 팔도의 맛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축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로 위에 소 심장으로 만든 꼬치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부츠로 특제 소스를 꼬치에 펴바르면 노릇하게 익은 페루 전통 음식 안티쿠초가 됩니다. 페루 전통 음식이에요. 전통 음식 페루. 이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축제 현장입니다. 13개국 대사관 요리사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유모차에 탄 채 처음 보는 볶음밥을 입안에 가득 넣은 아이는 특별한 향과 맛을 경험하고 달콤한 딸기 주스 한 모금에 아이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애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같이 다양한 나라 음식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같이 가족들이랑 나오게 됐어요. 장인 장모님이랑.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거리 축제에 시민들 표정에는 온종일 설렘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까지 막 사람 많은데 오는 거 자체가 처음인데 되게 활기차고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볼 것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같은 시간 서울 남산에서는 전국 팔도 한국의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부스마다 정겨운 우리 음식 냄새가 풍기자 시민들은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옛날 한옥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먹거리도 많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행사장 한편에서는 한국의 맛을 주제로 창의적인 음식을 만드는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렸습니다. 볶음밥 위에 고추장 삼치가 올라가는 메인이 있고요. 평소에 연습하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청명한 하늘에 시원한 바람까지 부는 완벽한 가을 날씨에 시민들은 오랜만에 색다른 음식을 맛보며 휴일을 즐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로 다소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이 대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7도, 대구는 1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화요일인 내일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륙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